1번 형법 구조의 형사 미성자는 14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14세 미만은 일단 형법으로 처벌을 못해요. 살인을 하더라도. 그럼 14세는 처벌할 수 있을까요? 있죠. 미만은 그 아래 숫자를 얘기하니까 만 13세까지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2번은 10세인 형사 비성자에 대해서는 좁은 의미의 형벌뿐만 아니라 보안 처분도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틀려요. 요거는 이제 형소에서 원래 배우는 거예요. 소년법이라고. 그래서 소년법에서 이제 촉법 소년 뭐 이렇게 우범 소년 나오는데 그러니까 10살까지는 보안 처분이 가능해요. 보안 처분은 형벌은 아니고 이제 이게 13세부터 이제 10세까지 14세 미만이니까 여기는 무죄인데 내리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이 아래 9세 요부터는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9살짜리가 연쇄살인했다? 안타깝지만 뭐 할 게 없어요. 사람 죽이면 안 돼 얘야. 이렇게 정도로 끝나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10세는 보안 처분 됩니다. 다음에 3번 2번이 틀렸고 답이고 정신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정상적인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때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맞아요. 우리는 이제 심신상실이나 이런 걸 따질 때 정신장애도 있고 행위 시에 이제 구별 능력, 범죄인지 아닌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 못하고 또 컨트롤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책임 무능력자라고 해서 무죄를 해줍니다. 심신상실자를 얘기하는 거고 4번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형법 조항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포함된다. 원자에는 이제 이 과실도 포함된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누가 만든 판례인지 우리 성인이는 알죠? 그리고 저기 뒤에 저기 시험 보셨다고 그랬으니까 이 판례를 만든 분이 연예인이에요.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조영기 씨. 그래서 음주운전, 진짜 술이 만취돼서 운전했을 때 어쩌면 정신은 없지만 그런 이제 실수로 이렇게 사람을 치워 죽게 하더라도 이제 이 형법에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가 적용되면 그 상실 이런 혜택을 못 받아요. 그대로 처벌됩니다. 다음에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거의 틀리면 안 돼요. 주는 문제고요. 7번은 불능미수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불능미수란 게 뭐냐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데 위험은 했다. 이거 위험성은 있다 이거예요. 그게 불능미수고 효과는 이제 유죄인데 형벌을 임의적 감면이라고 감경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1번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착오와 다르다.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했다는 측면. 이게 이제 뭐냐면 자기 생각은 불능미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은 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살인을 하고 싶었다. 근데 결과는 죄가 안 되는 이런 현상. 예를 들어서 치사랑 미달의 독약. 독약을 먹였는데 양이 너무 적어.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의 착오는 같은 경우는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거. 그건 제가 이 남의 어떤 우산인데 내 거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2번 장애미수 또는 중지미수는 범죄 실행 착수할 당시 실행행위를 놓고 판단했을 때 행위자가 의도한 범죄의 기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그러니까 장애미수, 중지미수는 이른바 가능미수라고 그래요. 불능의 반대말은 가능이겠죠. 가능미수. 요거는 이제 중지미수하고 장애미수로 나눠지는데 중지미수는 자기가 이제 범죄를 하려다가 스스로 안 하는 거야. 시작은 했는데 스스로 이제 안 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유명한 판례로는 이제 여자분이 남자한테 차 안에서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해요. 강간을 이제 딱 시작했어 남자가. 그래서 여자분이 센스 있게 아유 첫날부터 이런 거 너무 빠르지 않냐. 나중에 친해지면 그때 응하겠다고 성관계. 그랬더니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 바래다 주고 꼭 연락하라고 이제 명함 줬더니 연락이 왔죠. 어디서? 경찰서에서 출두하라고. 걔가 만든 판례 이건. 그게 이제 중지미수고. 근데 그때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걔가 그냥 우격다짐으로 성관계하면 되잖아. 강간하면 되잖아. 그래서 가능미수라고 부르고 장애미수는 외부적 장애 때문에 실패했다. 강간하라고 했는데 뭐 경찰에 체포되거나 막 이런 걸 떠올리세요. 그거는 이제 처음부터 기소가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배제되는 불능미수와는 구별된다. 즉 이거는 짧게 얘기하면
중지미수, 장애미수하고 불능미수는 다른 거야. 요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원시적 불가능성이란 말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법학에서는 원시적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수단 대상. 수단은 아까 이제 치사랑 미달의 독약을 떠올리면 좋죠. 수단이 이제 잘못된 거죠. 대상의 착오는 없다가 이제 최근 판례가 나왔죠.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제 준강간이라는 죄가 있거든. 준강간은 이제 여자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 강간 여자분이 정신이 없어. 예를 들어서 술 취해서 거라 떨어졌거나 깊이 잠들었을 때 그때 폭행 협박할 필요도 없지. 때릴 필요가 없어. 그냥 이제 성기 삽입하는 그걸 준강간이라고 하거든. 그런 이제 범죄가 있는데 그게 4번에 이제 나와요. 준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실 또는 심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를 전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고 이용해야 됩니다. 또 피해자가 사실상 심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기만 하면 좋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큰일 날 소리죠. 피고인이 이제 이 상실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원래 그래서 만약에 이런 중간간이 많이 발생되는 데가 클럽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만취돼서 이제 정신없는 여성을 제가 이제 부축해가지고 숙박업소 가서 성관계하고 이런 거 그게 중간간이 잘 되거든요. 근데 성관계는 안 하고 이제 뭐 만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준강제추행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그거를 여자가 상실됐다는 것도 알고 그다음에 자기가 그거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게 고의인데 그래서 틀렸고 이게 왜 나왔는지 아시죠? 예, 준강간에서 불능미수의 첫 판례가 나왔거든. 이제 그게 이제 올해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부인의 이 여자친구 셋이서 술 먹다가 셋 다 이제 술이 좀 만취돼가지고 이제 다 각방에 흩어져서 잤대요. 근데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의 여자친구를 대한 성관계를 하고 싶은 욕정을 느낀 거야. 그래서 그 여자분이 이제 자고 있다고 생각하고 성기삽입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 그 여자도 원했던 거야. 그때 이제 중간간 하고 싶었는데 결국 실패한 게 돼가지고 중간간에 불능미수가 됐던 그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사건. 4번이 그래서 이제 알고 있을 필요도 없다. 이게 틀렸고. 다음 8번. 부작위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부작위는 뭔가 해야 될 걸 안 하는 게 죄가 되는 거죠. 기억법, 형법은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있어요. 그게 18조예요. 18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가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 결과를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대로 처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로 가장 최근에 처벌된 게 세월호 사건이에요. 세월호. 그 선장. 그 학생들 구조하지 않은 거 있죠. 구조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니은은 진정부작위는 처음부터 안 하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야. 자, 살인죄는 살해 행위를 하는 거를 예상하고 만들었을까? 안 하는 걸 예상하고 만들었을까? 처음에 살인죄 조문을 만들 때는 적극적으로 뭔가 이게 하는 거, 칼로 찌르거나 뭐 둔기로 치거나 이런 걸 예상하고 만들었을까? 아니면 뭐 구조해야 될 걸 안 하는 걸 예상하고 만들었을까? 처음에 입법자들이 하는 거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부진정 부작이라고 그래요. 약간 짝퉁 부작위. 근데 진정 부작위는 형법에 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명령 위반 이렇게. 불자 들어간 것은 퇴거불응죄. 이제 우리 집에서 나가라 이제 안 나가는 거. 그다음에 뭐 이제 다중불해산죄. 폭력 시위하려고 모인 사람들한테 해산하시오. 해산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4개가 있고 집합명령 위반이라고 있는데, 근데 진정부작위범은 그 속성상 미수가 불가능하며 형법도 진정부작위범의 미수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이게 틀렸는데 우리 테스트 저기 맨 뒤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진정부작위에서 미수 있는 2개. 맞습니다. 그 2개 조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하냐면 퇴거불응죄 같은 경우는 승낙받고 우리 집에 온 거야. 근데 이제 내가 12시 넘었으니까 자야 되니까 이제 나가라 그러는데 안 나갔을 때 퇴거불응이 되거든. 근데 왜 미수가 없어야 되냐면 자 나가라 할 때 나가면 무죄고 안 나가면 기수야. 원래 미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 조문을 둔 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주 물어봐 이걸. 그래서 외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다음에 디귿은 부인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인 보증인 지위는 즉 자기 의무, 구조해줘야 될 의무 이런 거 구조해야 될 의무는 신의칙이나 조리가 뭐냐면 상식이에요. 상식으로도 발생한다. 성현이 맞아 틀려? 상식으로 인정돼 안 돼? 부작위에서 구조 의무 상식으로 인정? 되죠. 유일하게 상식으로 그 의무가 인정 안 되는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맨 뒤 남학생. 상식으로는 의무 인정이 안 되는 죄. 형법에 딱 하나밖에 없어. 유기죄. 그런 이제 법령 계약으로 된다고 돼 있지. 그래서 음주 동행이 무죄 사건 알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야, 이거는. 근데 부작위범이나 다른 거는 의무가 상식으로도 다 인정돼요. 유기죄라는 게 하나 있거든요. 그거 빼고는. 다음에 리을은 부인정부작위범을 자기범, 즉 뭔가 안 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하고 동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증인 지위 외에 동가치성을 요하면, 동가치성은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칼로 찌른 사람하고 적절한 사람하고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똑같이 같은 가치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보통 요구를 하는데, 근데 이는 형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 명문은 없어요. 이게 조문 문제인데요. 아까 부작위 18조의 부인정부작위 조문이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위험 발생 원인을 야기한 자가 결과를 방지하지 않았을 때는 결과로 처벌한다. 그 의무는 나오거든. 방지할 의무라고 보증인 지위 의무. 근데 동가치성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 그래서 요게 틀린 거고. 조문 문제 이거. 이거를 이제 이론 문제다 이렇게 또 이제 그 학설에다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판례도 이거 이런 동가치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예. 조문 문제예요. 그래서 리을은 틀렸어요. 미음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 둘이 만약에 그 아이를 두고 있는 아빠 엄마라고 치고, 근데 원래 부모는 아이를 구조할 의무가 있거든. 근데 얘가 물에 빠진 거야. 바캉스 갔다가. 그럼 이제 우리 둘 다 부모니까 구조 의무가 있는데, 자 여보 이 애는 이게 싹수가 없다 이거. 얘가 딱 보니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데 나중에 존속살해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애는 또 남자니까 이거 포기하자 했더니 그러자고. 이때 우리가 부작위 살인의 공동정범, 범죄를 같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부작위한 교사는 성립할 수 없다. 맞아요. 자, 부작위라는 것은 뭐 안 하는 거잖아. 교사는 뭐야? 범죄를 시키는 거지. 말, 글, 행동 아무것도 안 하고 범죄를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뭐 기본 강의 때든 뭐 문제풀이 때든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맞췄죠? 이따 틀린 게 그럼 뭔지 이따 얘기해줘. 이건 틀렸다고. 9번 범죄 형태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은 1번. 이것도 까다로운 지문인데 같이 공부는 했어요. 저기 성현이도 우리 최신 기출에게 나왔었잖아. 기억나? 우리 판례는 제한적 종속이야, 극단적 종속이야? 우리 판례는 제한적 종속.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정범이 있고 범죄의 주인공이에요, 얘가. 그 다음에 이제 공범이라는 게 있을 때, 여기서 공범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를 시키는 교사범하고 도와주는 이제 방조 범 또는 이제 같은 말로 종범, 타인의 범죄를 도와주는 거, 시키는 거. 이런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이 어디까지 요건을 갖춰야 되냐 이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는 제한적 종속을 택하는데, 그건 뭐냐면 정범이 범죄 1단계인 구속요건의 해당성, 2단계인 위법성, 요 두 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3단계가 뭐냐면 책임이거든. 책임은 아까처럼 뭐 이제 형사 미성년자는 책임이 없다. 또 미친애, 심신상자는 뭐 없다 이런 건데, 그거는 요하지 않고 이 정범이 위법성까지만 있으면 교사 방조가 된다는 거야.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한테도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만약에 이제 12살이에요. 형사 미성년자죠. 아까 14세 미만. 절도를 시킨 거야. 그럼 여기는 어차피 책임이 없어서 무죄가 되거든. 나는 절도 교사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 이 판례 태도예요. 근데 극단적 종속은 뭐냐면 학설이에요. 극단적 종속은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야. 이거 다 책임까지. 그러면 이제 형사 미성년자한테 교사가 안 되지. 왜냐면 책임까지 있어야 되니까. 요 두 개만 하면 돼요. 이건 판례고 이건 우리나라 학설이고. 근데 1번 극단적 종속에 따르면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아니죠. 여기 극단적은 책임도 있어야 되니까 유책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고. 근데 학설을 이제 남경분들은 내가 제껴도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 공통이 좀 안정적이면. 왜냐면 자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 1번으로 모를 수 있어, 그죠? 자 그래서 제꼈어 학설을. 몰라. 2번 봅니다. 사기의 공모 공동정범은 이제 같이 하는 범죄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순차적 암묵적이란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모여서 그 공모를 한 게 아니라 우리 A를 죽이자 같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조직의 보스랑 중간 보스가 먼저 공모를 해. 저 새끼 죽이자. 중간 보스랑 행동대장이 또 공모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 릴레이 하는 거고 릴레이식. 암묵적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야. 저 새끼 죽일까? 이것도 공모야. 끄덕끄덕 하는 거. 상통하여 이루어지면 성립하지만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행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면은 공모 관계는 부정된다. 이건 알지 우리 그 공동정범 교사 방조다 구체적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 그것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은 몰라도 돼. 디테일은 이게 이제 딱점 사기 공동정범이라는 판례 기억나지 우리 성현이는 딱점이라고 이제 처음부터 돈 안 주려고 만들어. 근데 이게 큰 형이 둘째 둘 다 회사를 운영해. 둘째한테 주고 둘째가 또 셋째. 그다음에 이제 셋째는 그다음부터 하청업자한테 막 넘기는 거. 근데 처음 준 큰 형은 나머지 누구한테 그게 넘어갈 줄 몰라. 그래도 공동점이 되거든. 다음에 방조도 그래.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약간 불량한 그 흔히 말하는 일진 여기고 여기는 어떤 이제 모범생 어떤 셔틀 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이제 일진이 나한테 얘기한 거야. 야 지현아 내가 저 새끼 좀 까야 되니까 좀 망 좀 보고 있어. 알았어. 근데 그냥 망 보면 되지 구체적으로 어디 때리는지 다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예. 그래서 공동교사 방조다 디테일은 알 필요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지문도. 그래서 공모관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몰랐다면 부정된다. 이건 틀렸습니다. 2번은 명확히 틀렸어요. 3번은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 자 성현이 요건 공범한 신분에서 몇 유형인지 1유형, 3유형, 4유형 중에 2유형은 우리나라 없잖아. 1, 3, 4 유형에 몇 유형이야 이거? 1유형 아니야. 3유형이야.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 엄자 있는 자한테 했을 때는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신분 엄자도 신분 있는 사람처럼 일단 죄는 무거운 걸 주고 형벌은 줄여줘. 그래서 이런 적이 있거든. 아들하고 엄마가 아빠를 공동으로 죽인 적이 있어. 같이 아빠를.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되겠어? 아들은 존속살해가 된다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되냐면 죄명은 존속살해가 돼. 원래 남편이 존속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 존비속 신분이 없지만도 일단 죄는 무겁게 존속살해가 된 다음에 형벌은 줄어 보통살인으로. 그게 우리나라 판례야. 무겁게 가볍게 3령은. 그거 기억나지? 그래서 여기서 3번은 보면 업무상 그냥 배임죄, 배신죄보다도 업무상 배임죄가 형량이 더 세거든. 근데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경우 신분 없는 공범도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로 들리지. 죄는 업무상 배임이지만 처벌은 단순 배임을 하지. 그래서 이것도 명확한 건데 틀린 거야. 다음 4번 질문. 강제추행죄에 관한 간접정보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 간접정보가 될 수가 있다. 뭔지 알지? 이게 무슨 사건이라 그랬어? 셀프 추행 사건이야. 이게 그 자기가 스스로 자유행위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거든, 당연히. 근데 이제 간접정보라는 것은 주로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이용하는 범죄야. 근데 이제 한 남자가 여자 두 명의 약점을 알고 있어. 그것을 이제 까발리겠다고 협박을 해가지고 둘을 그러니까 이제 그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유행위를 시킨 거야. 그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자유행위를 하라. 그때 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약점 잡혀가지고 자유행위를 하고 얘는 그 모니터로 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나중엔 그 딜도도 가져와서 하라고 막 이질하라고 있었던 거. 예, 그런 사건인데 그게 이제 강제추행의 간접정이 됐던 거고 맞는 질문이에요. 이건 최신 판례예요. 예. 요거 틀린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4번이 명확하게 맞고요. 또 이건 최신 판례는 이제 시험 전에 한 번 더 우리가 점검을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많이들 기억하기 때문에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이거 틀렸다 그러면 이제 취준판례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멘탈 붕괴된 거야 이제. 그 시험장에서 굉장히 불안해 떠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꼭 돼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틀렸을 거고. 10번은 죄수, 적절하지 않은 거, 죄 숫자. 1번, 한 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요걸 뭐라고 불러? 우리 성현이. 한 개의 행위가 수죄가 된다. 땡. 상경이죠, 선상경. 그러니까 뭐 수류탄 한 발로 여러 명 죽일 수 있잖아요. 한 개로 이렇게 죄.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2분의 1 가중하는 게 아니라 나타난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형벌 한 개만 줘요. 예. 그래서 한 개 행위로 만약에 A죄를 범해서 10년, B죄가 뭐 5년, C죄가 이제 뭐 4년 이렇게 뭐 D죄가 뭐 7년 이렇게 있으면 10년만 나와요, 그냥. 우리나라는. 2분의 1 가중하는 것은 그 상경이 아니라 실경이에요. 예. 이런 건 나중에 다 배울 거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바로 틀렸고 밑에 읽지 않았을 거예요, 저 같으면. 너무 이게 명확한 답이라. 솔직히 얘기하면 그죠? 2번은 이제 그 경합범 조문이고 그 다음에 3번은 우리가 이것도 강조했던 최신 판례인 거 알지? 보이스피싱. 그때 보이스피싱 범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에 현금 유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기만 되지 그 보이스피싱 한 범인이 따로 인출하더라도 횡령은 안 돼요. 4번은 택시기사를 때린 거 기억나요? 우리 성현이? 때린 동안에 폭행도 되고 엄방이도 되지만 죄수는 자 택시기사를 손님이 때려 폭행도 했고 일도 못하잖아 맞는 동안에 업무방해도 됐어. 죄수는 상경. 그게 뭐냐면 그 때린 게 폭행이고 때린 게 엄방이거든. 그래서 흡수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죠? 맞습니다. 흡수되지 않고 2죄는 되는데 상경으로 되는 거예요. 자, 11번부터가 이제 우리 강론이에요. 형법에. 상해와 폭행죄에서 적절한 것은 1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 부딪힐 듯이 자동차를 조금씩 반복적으로 전시키는 행위는 폭행죄에 폭행에 해당한다. 맞아요. 폭행이면서 또 그냥 폭행 아니야 이거 사실은. 특수폭행이에요. 자동차를 이용한 거는. 이게 뭐냐면 피해자를 놓고 이 사람이 감정이 안 좋아. 차를 악셀을 밟았다 확 가잖아. 그 브레이크 밟고 놀래겠지? 뒤로 물러나고 다시 또 악셀 밟고 그 브레이크 밟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쪽에서 그럼 어떻게 좀 위험성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그게 느끼는 게 특수거든. 생명 신체 위험성 느끼는 게 위험 물건을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폭행이 된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적절한 거니까 답은 1번이 나왔고 2번은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는 것은 상해 결과 발생했으나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이지 분명치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가해 행위란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앞에가 틀렸어, 뒤에가 틀렸어, 우리 성현이? 이 문장. 뒤에가 틀렸죠. 이건 뭐냐면 뒤에는 그러니까 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이 동시에 이 사람을 때리거나 이제 상해를 입혔어.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더 큰 결과로 우리는 이제 폭행만 하고 싶은데 뭐 죽은 거야 예를 들어서 폭행치사 뭐 아니면 이제 상해치사 이런 식으로. 근데 세 명 다 때렸는데 누구의 타격 때문에 죽은지 모르겠어. 세 명 다 행인했어. 즉 때린 건 맞아. 또 결과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의 타격에서 죽은지 모르는 거야. 그때 어떻게 하면 다 공동전범처럼 같이 쳐버려요. 세 명 다. 그거거든. 근데 가해 행위란 것 자체가 분명치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가 때린지를 모른다는 거야. 그럼 범인을 모르는 거지. 그걸 처벌하면 안 되죠. 범인을 모르는데. 이건 어떤 사건이었냐면 수원역에 그 포장마차가 지금도 있나 모르겠다. 예전에 수원 쪽으로도 강의를 나갔거든 오랫동안. 거기 이제 그 역전 앞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저는 포장마차를 되게 좋아해요. 간단하게 이제 제자들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출출할 때 그냥 소주 그냥 몇 잔에다가 그냥 거기 뭐 골뱅이나 홍합 이런 거 이렇게 그 국물 좀 먹고 이렇게 오는. 근데 거기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이게. 이게 한 사람이 술 먹고 너무 이제 꼬장을 부려 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아 좀 조용히 해라 당신 혼자 술 먹냐 했더니 그래도 뭐 취해가지고 그냥 저거 하니까 한 사람은 때리고 다른 사람 다 뜯어 말렸는데 이 때린 사람이 맥주병을 찍은 거야 머리통을. 근데 맞고 도망갔어요 경찰서로.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하고 왔는데 다 있었던 거야 그 사람들이. 근데 이 피해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명은 때리고 다 말렸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다 물어봤더니 다 말렸대. 그 때린 사람을 범인을 모르는 거잖아. 처벌할 수가 없죠.
근데 아까 앞에 사례는 다 때렸는데 이 결과가 누구 때문인지 모르겠다 이거야. 그것만 이제 그 같이 처벌하는 그런 거고. 다음에 그래서 2번은 뒤에가 틀렸고, 그다음에 3번은 상해는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의 협박과 폭행으로 피해자가 실신, 기절했더라도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상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미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상해는 쉽게 얘기하면 건강을 잃게 하는 거거든. 기절하는 거는 건강한 거야, 건강하지 않은 거야? 실신이 기절이잖아. 건강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상처 없더라도 상해돼. 그리고 또 이제 그 강간 피해자 이런 사람, 피해자 이런 분들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고, 그래서 대인기피증, 죄책감, 뭐 불면증, 식욕부정 막 이런 거, 그런 거로도 이제 상처는 없더라도 상해로 보거든. 그다음에 그래서 왜 졸피뎀이라는 수면제를 많이 먹였을 때도 상처는 없잖아. 근데 이 의식은 일체, 상해로 봤어요. 졸피뎀은 좀 수면제예요, 수면제. 그래서 오늘 그 여기 강의 오기 전에 타놨구나, 병원에 가서. 저도 이제 불면증 때문에 가끔 먹어요. 이게 잠이 안 오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어제는 이제 수면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뭐야 한두 시 정도에 자려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침 6시 잠들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잠이 오니까 이제 배도 고프잖아. 그럼 이제 미숫가루 좀 터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또 누워도 잠이 안 와. 그럼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인터넷 그 이런 이제 커뮤니티 막 돌아다니면서 글도 보고, 또 배고파. 또 와서 미숫가루 하나 먹고 이제 고통스럽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불면증 걸린 지 오래됐는데 진짜 고통스러워요. 잠 잘 자는 것도 진짜 복이에요. 다음에 4번은 피고인이 폭력행위 당시에 과도를 범행 현장에서 호주물 속에 지니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몰랐다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위험 물건이 휴대에 당하지 않는다. 휴대는 소지하고 있는 거잖아. 피해자가 몰라도 돼. 범인을 알아야지. 범인은 이제 고의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기억나? 어떤 범인이 과도 과일 칼을 갖고 한 여자를 강간하러 갔어. 근데 여자분이 이 칼을 꺼내기도 전에도 너무 겁이 많으니까 얘가 이제 칼을 쓰지는 않은 거야. 그리고 강간하더라도 특수 강간이 된다는 그런 얘기야. 위험 물건. 근데 범인은 알아야 되지만 피해자는 알 필요 없다고. 다음 12번. 자유에 대한 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이해하는 입장에 따르면, 우리 판례가 좀 협박죄를 위헌범으로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위헌범의 반대말이 침해범이거든. 침해. 그래서 예전에는 협박했을 때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기수였어. 근데 지금은 이제 느끼지 않더라도 느낄 정도만 하면 이제 기수다 이렇게 됐거든. 해악을 구제하고 상대방이 이를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은 경우에 협박 미수 개소리죠. 그 느끼지 않아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아도 기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거 틀린 분은 없을 거예요. 답은 1번입니다. 4번 지문 설명할게요. 2, 3번은 쉽고요.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강간한 뒤에 폭행 협박에 의해서 부모 출입을 봉쇄하거나. 이거 스토리 기억나지? 강도가 이제 왜 강도하려고 초등학교 남자애를 버스 정류장부터 미행한 거야. 이제 초등학생 남자애가 이제 그 아파트 B번 누르고 들어갈 때 칼 들고 따라 들어간 거예요. 강도가. 근데 이제 돈을 찾았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교 그 남학생한테 혹시 부모님 몇 시 오냐 했더니 엄마가 4시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TV 시청하고 있습니다. 예. 얘도 좀 삶의 여유가 있는 새끼예요. 감독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애엄마가 4시 딱 그 문 열고 들어오니까 아이 목에다 칼을 겨누고 네 아들 살리고 싶으면 500만 원 가져오라고. 바로 이제 애엄마 놀라서 도망갔겠지? 어디로 갔을까? 경찰서로.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더니 이제 혹시 지금 찾을 수 있는 현찰이 얼마 있냐고 했더니 200만 원인가 있대요. 그거 찾아서 주고 나머지는 급히 좀 구할 수가 없으니 계좌로 쏴주겠다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 얘기했더니 이 강도도 어떻게 보면 좀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는 놈이야. 그걸 믿고 나온 거야. 200만 원 받고. 근데 바로 이제 잠복했던 형사들한테 잡혔지. 자, 여기서 약취유인이라는 죄가 있는데, 약취는 납치야. 그래서 이제 그때 이게 뭐랄까, 이 약취유인죄도 이제 그 검사는 이제 인정하고 싶었던 건데 대법원이 인정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떠나게 하는 것도 약추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떨 때는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할 정도. 그러니까 오랫동안 얘를 데리고 있으면 약추인이 되는데 잠깐 돈 요구하려고 일시적으로 데리고 있던 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여기서 이제 어떤 게 나왔을까? 그 둘 중에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했다면 약취죄. 그렇죠. 그 정도면 약취죄가 되는 거야.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할 정도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된다. 4번은 맞고, 그래서 12번 틀리면 정말 그건 공부 안 한 분이에요. 아니면 시험장에서 잠깐 정신을 좀 잃었거나 멘탈 붕괴돼가지고. 13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집합적 명칭을 사용하여 명예훼손한 경우에 그 명칭의 사용에 의해서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 일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은 구성원 각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 그 피해자가 너무 많을 때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모욕감이나 이런 게 희석된다고 봐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면 우리나라 경찰들은 다 뇌물을 받는다. 이건 무죄예요. 우리나라 경찰 인력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돼요. 관악경찰서, 여기서 가까운 데가 관악경찰서 강력 2팀 형사들은 뇌물받는다. 이건 명예훼손이 돼요. 특정이 되면 거기는 그 소속 형사분들이 있겠죠.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으로는 37명 정도한테는 유죄가 된 적이 있어요. 그게 3.19 동지의 사건이라고. 근데 강용석 전 국회의원인가 그 양반이 이제 왜 우리나라 아나운서를 빗대서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등록된 아나운서나 이제 그런 분들이 200명이 넘는데요. 안 됐어요, 이거는. 피해자도 많다고. 뭐 어렵지 않죠. 제 카페만 해도 한 18,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김주현 그 카페에 있는 저기 경찰 수험생들은 뭐 어떠하다 나쁜 얘기를 했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안 됩니다. 200명도 안 되는데요. 다음 2번. 갑이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한 언급이 없이 제3자에게 의리병을 선고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자, 그 만약에 A가 B를 고발했다. 이 말이 A의 명예를 훼손한 걸까요? 누굴 고발하는 게 불명예스러운 거야? 그건 아니죠. 무죄입니다. 근데 이런 거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요놈이 이제 돈 뜯어내려고 고발했다. 요건 명예훼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동기나 경위를 언급함이 없을 때 이렇게 한 거야. 3번은 이미 사회 일부에 잘 알려진 공지 사실은 명예훼손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no 틀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이제 A라는 사람이 폭력 전과자라는 걸 대부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게 공지의 사실, 공지된 사실인데, 근데 저놈이 또 폭력 전과자라고 또 놀린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 안 하고 있다 또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아 맞다, 저놈이 전과자였지. 이것도 명예훼손 됩니다. 공지된 사실도 명예훼손 된다. 네, 이건 안 된다라고 해서 틀렸고. 4번은 이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학사유인 310조에서 진실이고 공익이어야 되는데 진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위법성이 조학된다. 대표적으로 이제 어느 학교 학생회장이 익사체로 발견된 그 사건이지, 기억나?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학생회장이 익사체로 발견되고 그때 음모론 안기부가 암살한 거다 이렇게 했을 때 나타난 판례죠 이게. 14번 주거 침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은 뭐냐면 아파트나 빌라 연립주택 있죠. 그런데 그 복도 계단이나 엘베에 어떤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도 주거 침체 됩니다. 1번은 그 얘기고요. 2번은 일반적으로 출입허가 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금지된 시간에 창문 통해서 들어갔다. 그 금지된 시간이고 또 방법도 좋지가 않죠. 유죄입니다. 이거는 건축물 침체가 성립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열려 있으면 들어갈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나, 그러니까 이거는 문을 덜컥덜컥 당기고 있어요. 보통 이런 행동은 빈집털이범들이 하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들어가서 절도하려고 당기거나, 아니면 이제 빈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초인종 누르는 거. 이때는 이제 주거 침체 실행착수가 인정된다. 하나가 틀려요. 어느 거는 주침이 실행착수가 안 되죠? 초인종 그렇죠. 그때는 뭐 이제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깨트린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이 그래서 틀렸고, 이것도 되게 쉬웠어요. 이거. 틀린 분 없을 거예요. 정상인이면. 그 다음에
4번은 신체의 극히 일부가 들어갔지만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 그때는 이제 어떻게 신체 일부 침입설과 전부 침입설 모두 주거 침입죄 미수를 인정한다. 일부 침입설 같은 경우도 미수가 되고 왜? 주거의 평온을 깨쳐야 기수가 되잖아. 근데 전부 침입설은 몸이 전부 들어가야 되는데 좀 얼굴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미수가 되겠지. 근데 4번은 읽지 않았어야 돼요. 제 수강생이라면 3번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도 또 뭐 학설을 알아야 된다 이런 또 쓸데없는 소리를 했구나. 근데 그건 센스 없는 사람이야. 4번은 무시해도 될 지문이고요. 1, 2, 3번이 이제 명확한 거기 때문에 3번이 답인 것도 더 명확하고. 그 답과 상관없는 거라도 나오면 무조건 이제 겁을 먹으니 그게 난 답답해 진짜 보면. 페이크라고 그러지 이제 겁주려고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지문을 섞어낼 때가 있거든. 어느 시험이든지 간에. 왜냐면 출제위원은 100점 주는 걸 되게 치욕스럽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이제 틀리게 하려고 유도를 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따라서 아주 이렇게 어려운 게 답이 되질 않아요. 뭐 생소한 지문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익숙한 지문의 답은 있어요. 그거를 명심하세요. 다음에 15번 절도죄 적절한 것은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발견한 버스 내 유실물을 타인이 가져간 경우에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탈물 횡령죄가 성립한다. 요거는 까다로운 질문이에요. 이게 틀린 건데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식이 그러니까 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데에서는 버스 기사나 아니면 이제 전철 기관사분이 누가 흘린 물건을 쉽게 발견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한 정장마다 와서 확인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가는 거로 봐요. 점유탈물 횡령으로. 근데 버스 기사가 발견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걸 훔쳐가면 그때는 절도가 됩니다. 소유자는 잃어버린 사람이고 갖고 있는 사람 점유자는 버스 기사가 되는 이런 거로. 2번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해서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은 절도죄에도 적용된다?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사건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세요? 70대 할아버지가 70대 할머니랑 내연 관계였잖아.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같은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거야. 돌아가시면 원래 민법에서는 그 상속인들 자식들한테 바로 이게 소유권 점유권이 다 넘어가거든. 그 사람께 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거로 봐. 근데 형법에서는 소유권은 넘어가는데 점유권 안 넘어간다고. 아직은 이제 이 아들들이 와서 그걸 지배하지 않는 한은 점유는 없는 게 되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점유가 없지. 원래 절도가 되려면 타인 소유, 타인 점유가 돼야 되는데 남의 것이고 남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 점유가 없으니까 이거를 할아버지가 죽은 할머니의 물건을 갖고 나오더라도 절도는 안 된다라는 판례에서 하는 거야. 3번은 이걸 기소한 게 되게 희한해요. 그러니까 기억나지? 이거 너무 이제 우리가 뻔한 스토리라. 뭐냐면 제가 이제 월세로 있다가 이사를 나가면서 냉장고를 버린 거야. 안 가져가고 쓸모없다고. 근데 코드를 그때 빼야 되는데 안 뺐어. 그럼 어떻게 전기가 쓰이지? 근데 이거를 검사는 전기를 절도했다고 기소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절도가 될까 안 될까 상식적으로. 절도란 건 쉽게 얘기해서 타인 소유 타인 점유 남의 것이고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승낙받지 않고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져간 게 있어 없어? 전기를 안 돼. 버리고 한 거죠. 점유이전이 없고 절도죄 성립한다고 또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자동차 등록 명의자가 등록 명의는 그대로 두고 소유권은 상대방이 보유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약정 상대방이 점유하던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경우 자동차 명의와 관계없이 약정 상대방이 소유자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맞는데 이건 누가 누구한테 이 차를 준 건지 기억나요? 우리 성인이? 같이 공부했으니까. 틀렸어요. 사실혼 배우자한테. 그럼 여기도 아주 처음 공부하는 건 아닌가 보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혼이 뭔지는 알지. 결혼 생활을, 부부 생활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안 한 거야. 근데 남자가 차를 산 다음에 그 사실혼 배우자, 즉 와이프한테 준 거지. 차를. 네가 쓰라고. 그 다음에 이제 헤어지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아이 또 줬어요. 그 다음에 그걸 치사하게 다시 끌고 온 거야. 그때는 원래 자동차는 등록이 소유자를 나타내거든.
근데 이건 남자 이름 돼 있더라도 이 경우만큼은 여자 거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도가 됐던 거기서 나온 거예요. 4번이 맞아요. 근데 1번 때문에 1번을 이제 너무 빨리 푸는 분들은 버스, 지하철에서 가져간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전미탈물이 행위 되니까 맞는 걸 여기서 낚여서 틀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뭐 크게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수험생은 이제 문제 푸는 속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나올 수 있어요. 다음에 16번 친족상도례에서 적절한 것은 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 중에서 이제 일정한 재산범죄는 직결족 부모 자식 할아버지 손자 직결족이나 배우자 그다음에 동거하는 친족 가족 그 배우자일 때는 유죄라도 형벌을 못 줘요. 그게 친족상도례예요. 그다음에 따로 사는 친척 걸 절도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고소를 해야 돼요. 고소 안 하면 처벌 못 해요. 그걸 친고죄라고 그러죠. 예. 네, 그건데 적절한 거 1번. 가출 후 오랫동안 연락 없이 지내던 갑이 자신의 딸과 결혼한 서의 을을 기망하여 백화점 2.B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저기 사돈 관계가 아니에요. 사위 거를 지금 누가 지금 그 편취를 한 것은 보통 사기거든. 누가 한 거야 그러면? 그 딸의 부모 중에 한 분이 한 거지. 장인이나 장모야. 장인 장모하고 사이는 친척일까 아닐까? 친척이에요. 근데 사돈은 친척이 아니에요. 사돈은 뭐냐면 이런 거죠. 만약 내 딸하고 그다음에 저 집 아들하고 결혼한 거야. 그때 우리 둘의 관계가 사돈이야. 여기는 친척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는 친척이에요. 사이하고 만약에 장인 이런 정도라면. 그거를 이제 분석을 못 해가지고 사돈하고 이걸 사돈으로 원래 사돈은 친척이 아닌데 이걸 사돈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 그거는 이제 좀 뭐랄까 좀 너무 성급히 풀었을 때 그런 실수 나올 수가 있는데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고 적용됩니다. 사이하고 이제 장인 장모는 친척 맞아요. 2번은 작물죄에 있어서 작물범과 피해자 간에 동거 친족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는 형이 면제되지만 작물범과 본범 간에 동거 친족의 신분관계가 있을 때는 필요적 감면 2번이 맞습니다. 작물죄의 특례인데 피해자하고는 이제 아까 그 일반적인 친족상도례도 있고 작물범하고 절도 이런 본범 간에는 직결족 배우자 동거 친족 가족 이런 것일 때는 필요적 감면이에요. 강력 또는 면제한다. 2번 맞아요. 3번은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 아버지 거로 오인하여 절취한 경우 착오가 인정되고 불가불이 된다? No. 이 고의의 인식 대상, 고의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제 친족상도례 이런 신분을 알 필요가 없지. 뭐만 알면 돼? 고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 그 다른 요소는 범인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총론 쪽에서 배울 거예요. 고의 배울 때. 다음에 절도 피해자인 아버지가 체포된 절도 범인이 자신의 혼외자임을 알고 비로소 인지하더라도 친족상도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됩니다. 왜? 인지는 그러니까 결혼 안 한 남녀 사이에서 애를 낳잖아. 그런 경우도 있잖아. 혼인신고 안 하고. 그때 이제 여자는 인지라는 게 필요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낳기 때문에 100% 자기 아들이에요. 그죠? 근데 남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여성이 이제 사귀던 남자가 동시에 여러 명 있어가지고 동시에 그냥 성관계를 했을 때 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가 이제 내 자식으로 인정하는 절차인데 되게 까다로워요. 유전자 감식을 해야 돼. DNA. 그래서 남자는 근데 인지를 하잖아. 그러면 인지한 날로부터 내 자식이 아니라 태어난 날부터 내 자식이래. 그걸 이제 소급한다고 하거든. 출생시로 소급한다고 이제 민법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식이니까 아버지랑 자식이니까 친족상도례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소급하니까. 17번 사기죄 적절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기부받으면서 시가상당의 대금을 지급했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땡. 자, 사기랑 공갈죄 같은 편취죄는 손해가 필요해요? 손해불료설이에요? 손해불료. 그래서 속여서 사면은 대가 주더라도 사게 돼요. 피해액은 얼마냐? 전체 금액 다. 2번은 원인된 법률 관계 없이 자신의 카드 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을 인출한 경우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은행에 대한 사기는 안 되죠. 왜냐면 내 통장 들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슨 죄가 되냐면 저긴 알 거야 아마. 그 잘못 계좌이체된 걸 내가 꺼냈으면은 무슨 죄가 돼? 응? 검사기 아니에요. 횡령이에요. 맞아요. 송금 절차 착오 횡령이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그 돈 보낸 사람에 대해서 횡령죄가 돼버려요. 요거는 이제 그 횡령죄에서 되게 기본적인 판례인 거 아시죠? 이게 3번도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 금액도 똑같이 나왔네. 한 사람이 왜 그 아파트 단지 보면 부동산 중개소가 있잖아요. 중개사무소. 거기 가서 나는 여기에 몇 평 아파트를 2억 9,500이면 무조건 사겠다. 꼭 좀 이제 사달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중개업자가 2억 5천에 산 다음에 2억 9,500에 되파는 거야. 그래도 사기는 안 돼. 왜냐면 2억 9,500에 내가 사겠다고 했잖아. 거기 또 그 판 거고. 안 됩니다. 4번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산 적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거친 사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더라도 이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요거는요. 원래 이전 등기 말소 그거 기억나니? 등기 말소 우리가 정리한 적 있잖아. 보존 등기 말소 시키면 바로 사기가 되고 이전 등기 말소는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있는 자가 말소시키면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니까 사기가 되지만은 관련 없는 자가 그 A가 B한테 판 거를 C가 지금 말소시키는 거야, 등기를. 그래봐야 지가 말소시키더라도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그 전소유자한테 가지. 그래서 사기 안 된다라는 그 사례고, 요건 사기죄에서 우리가 항상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 문제도 틀린 분이 없어야 돼요. 같이 공부한 분 중에 틀렸다라는 것은 정말 공부를 안 했거나 아니면 이제 시험장에서 이제 평정심을 잃은 거고. 18번 횡령 배임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어음 할인을 위하여 배서 양도의 형식으로 어음을 교부받은 자가 이를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음 할인을 위해서 받은 자는 뭐냐면 이걸 싸게 팔아서 가져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아예 준 거야, 맡긴 거야? 맡긴 거야. 그래서 남의 걸 맡아가지고 있다가 쓰면 횡령이 되죠. 그다음에 2번은 계속 찍었던 건데 이제 그 UFC 이런 데서 드디어 나왔는데 질권 설정자가 타인에 대한 채무 담보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권리질권을 설정하면서 제3채무자에게 질권 설정의 사실을 통지한 때에는 질권 설정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제3채무자에게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게 민법 용어들이에요. 어렵죠? 근데 지금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삼각관계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 A라는 이제 이분한테 돈 받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 받을 게 있어요.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그런 상태에서 나도 돈이 필요하니까 1억을 지금 빌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채권자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채무자야. 갚아야 되는. 근데 뭐 믿고 빌려줄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좀 1억 받을 게 있으니까 여기다 권리질권을 설정해라, 내가.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돈 안 갚으면 여기서 받아가라는 얘기야. 의역하면.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야, 앞으로 나한테 돈 갚지 말고 내가 이제 질권 설정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갚어? 알았어. 그래 놓고 바보처럼 내가 돈 달라고 하니까 갚은 거야. 그럼 이 사람 잘못한 거지. 원래 이쪽에 갚으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민법에서 다시 이쪽에 갚아야 된다고 나와. 여기가 이제 그 손해보고 나한테 이제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해야 돼. 근데 내가 1억을 쓰면 못 받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야. 그랬을 때는 여기는 어떻게 손해볼 일이 있어 없어? 이쪽은? 없지. 또 받으면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배임죄가 안 된다. 배신하는 죄가. 이쪽에 어떤 손해 위험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걸 민법 용어로 쓰니까 되게 독해하기 어렵죠. 근데 이거를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요. 이제 어느 정도 재산죄를 같이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요번 이제 돌아오는 순화에 내년 1차 대비를 위해서는 제가 재산죄를 좀 자세하게 좀 그 테마 특강으로 뽑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좀 그래서 좀 같이 문제도 아예 그때 미리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훈련을 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딴 데보다 일단 재산죄를 최소 커리상 이제 한 좀 빨리 더 자세하게 좀 할 겁니다.
다음에 3번 지입회사에 소유권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이렇게 지입이란 것은 주로 화물차에서 많이 쓰여요. 지입차주가 있고 지입회사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은 내고 차를 받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오늘은 어디 그 물건을 운송해 달라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등록은 여기다 놔요 보통. 등록이 여기면 이제 소유가 여기고, 근데 지입차주는 이제 자기가 등록 안 하지만 이 차를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두 개의 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 만약 첫 번째 경우의 수, 회사 차고지에 있는데 이걸 승낙 없이 끊어다가 팔면은 타인 거고 타인이 갖고 있는 거를 승낙 없이 가져갔다, 뭐야? 절도가 돼요. 근데 운행하다가 이제 처분하면은 타인 거를 갖고 있다, 횡령됩니다. 근데 그래서 예전에는 등록이 된 사람만 횡령이 됐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등록이 안 돼 있어도 횡령이 된다라는 게 바뀐 판례예요. 근데 여기 끝에 보니까 배임죄가 된다고 속이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얘한테 다시 위임받은 사람도, A가 지입회사 지입차주, 그다음에 위임받은 얘도 횡령이 된다고 판례 얘기했거든. 근데 또 뒤에 맨 뒤에 이제 배임된다고 속이고 있어요. 3번이 틀렸고. 근데 우리 여경분도 아주 공부 안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얘기하는 거 우리가 끄덕끄덕 좀 이렇게 순수 초짜는 아니죠? 네. 아까는 초짜라고 그러셨는데 학교에서. 그래도 뭐 이제 다행이다.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런 이런 얘기를 좀 알아들을 정도면 초짜 아니에요, 사실은. 아시죠? 그래서 좀 우연히 딱 보니까 둘 다 막 툭툭 얘기하고 싶으셔서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아까는 분명히 처음 공부하시는 거냐 그때 맞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4번은 나중에 배울 건데요. 그리고 이제 이미 배운 분들은 있고, 담보협력사무 배신죄라고. 성현이 기억나니? 담보협력사무 배신. 그 4번은. 그 3번이 틀렸고. 19번 작물죄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당포 영업자가 보석들을 전당 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에 작물지정을 몰랐다가 그 후 작물인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경우 작물 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취득죄가 되려면 받을 때 고의가 있어야 돼. 대신에 이거는 이제 무슨 죄로는 갈 수 있겠어?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도 포기하라고 하면서 갖고 있는 거잖아. 보관죄. 맞고. 근데 취득은 안 돼. 취득은 그걸 받을 때 작물인 걸 알아야 돼. 그 고의 때문에. 그다음에 2번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작물을 보관하고 있다, 이를 처벌한 경우에 업무상 과실 작물 보관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횡령죄는 이때 뭐가 되죠? 불가벌적 사용이지. 그래서 틀렸고 죄수론 얘기고. 3번은 작물죄는 재물죄인데 인터넷 뱅킹에서 타인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을 아는 사람한테 줬다. 일단 본범, 그 앞에 범죄가 무슨 죄를 한 건지 아세요? 계좌에서 계좌로 끌어오면은. 성현이 알잖아. 무슨 죄야? 컴사기지, 그렇지. 컴사기는, 배임죄 컴사기는, 백컴은 이익죄이기 때문에 작물이 절대 안 나와요. 배임죄 컴사기는 백컴. 4번은 이걸 이제 가치적 동일성이라고 얘기하지. 예금했다 꺼낸 것도 똑같은 가치니까 작물이 유지된다. 20번 국가기능. 딴 때보다 국가기능, 사회적 법이 이번에 되게 특이한 게 아예 안 나왔고 국가적 법익이 한 개 나온 거야. 이런 건 진짜 처음이다. 보통 사회적 법익이 한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적 법익이 한 두세 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안 되고 여기 한 문제 되는 거.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단원별의 어떤 이 밸런스를 못 맞춘 거지, 출제 요인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증인이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이 진실과 일치하는 때에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맞아요. 왜 그럴까요? 위증죄에서 허위 개념은 기억에 반하는, 주관설에 이게 기억대로만 안 하면 위증이 됩니다. 2번은 무고의 고의로 허위라고 신고했으나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요. 무고죄는 객관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때 이렇게 하죠. 위증, 주관설. 이건 주관은 기억대로 하는 거. 지읒. 그죠? 무고는 이제 여기도 이제 허위 신고고 이거는 허위 진술이거든.
그 재판정에서 증인이 허위 신고하는 거고 기억으로 끝나지 객관설 기억으로 시작하죠. 기억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번은 제가 그 사례를 얘기했을 걸. 만약에 이제 제가 누군가 만약에 어제 또 오늘 낮에 여기서 신림동에서 누가 범죄를 했어 강도 상해라는. 근데 제가 이제 그렇진 않지만 성현이를 갖다 이제 엿먹이려고 성현이가 이제 그 강도 상했다 내가 봤다라고 나는 무고 고의로 관악경찰서에 신고한 거야. 근데 수사해 보니까 얘가 맞아. 그때는 무고치 않다. 그게 객관설이야. 객관적으로 사실일 때는 무고치 않는다. 3번은 도주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소에 이르는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경우 도주 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범인 도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도주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기소에 이르니 도피하는 경우 도주 원조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3번이 틀렸네요. 이 교도소에 탈옥해서 나온 사람을 숨겨주면 무슨 죄가 되냐면 범인 도피익이 됩니다. 도주 원조는요 탈출 과정을 직접 도와야 돼요. 그래서 실제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교도소에서도 왜 그 운동장 같은 게 있어서 이제 산책하고 운동하잖아요. 거기서 헬기로 레페를 해서 꺼내간 거야. 그런 게 도주 원조야. 근데 탈출의 원해를 숨겨주면 범인 도피익으로 주로 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범인을 위해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친족 간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맞아요. 사실혼은 아직 친족이 아니에요. 배우자로 인정 안 해요. 법적으로는. 혼인신고 안 하면. 처벌된다 맞고. 자, 그래서 이제 기출해설을 이제 풀어드렸는데, 카페에 보니까 이제 좀 대부분은 이제 잘 봤다라고 하지만 이제 몇 분이 글 쓴 거 보니까 좀 이론이 많이 나와서 좀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큰 틀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순수한 학설이라는 것은 사실에 차고 그거였고요. 나머지는 뭐 이제 답과 관련 없거나 이런 것들이었고 그래서 좀 겁이 많다 아직은 그런 분들은 진단하면. 근데 그런 시험장에서 이제 깡이 없으면요 실력이 있어도 깡이 없으면 떨어져요. 겁먹으면 시험에서. 그거 좀 조심하고. 성현이는 그래도 내가 볼 때는 이제 갖고 있는 내공보다는 좀 더 잘 본 거예요. 90점이면은. 근데 저희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래가지고 또 격투기도 좀 했기 때문에 좀 깡이 좀 좋거든.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고. 자, 그럼 이제 기출 해설 강의는 끝났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우리 기본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